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소식인데요. 연준은 현재 경제 상황이 장기 목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완화적인 정책의 유지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플레이션 추세가 어느 정도 상당히 만족할 수준만큼 나오기 전 때까지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측면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과 관련해 중국에 반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및 기타 국제기관에서 인권을 대변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하며 중국이 인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다른 나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19억 달러를 활용해서 화웨이 제품 제거를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아직 기사가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있으니까 이런 소식은 좀 더 많이 알겠죠. 화웨이 쪽에서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쪽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 아이 쪼갰습니다. 회사를 쪼개버렸어요. 어떻게 쪼갰냐? 사업부를 떼어내서 아예 다른 회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웨이 쪽에 있는 스마트폰은 거의 이제 화웨이 이름을 달지 않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수, 즉 중국에서 내수로 팔리는 제품군에 한해서는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달러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과 미중 갈등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어느 정도 달러가 계속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는 업비트에서 최근에 거래량이 대폭 많이 늘어나고 그런 형태이고, 요새 잡트코인 쪽에 대한 그런 시장의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업비트 자체에서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을까봐 이런 사전적인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분 뜨거운 한갈무님 업비트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계속 돌리는 봇 적당히 돌려라,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과도한 소액의 반복이 주문에 의거를 해서 서버 보안 및 시장의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업비트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오픈 API를 통한 과도한 횟수 그리고 반복 주문 시 업비트 모니터링으로 별도의 경고 없이 API 기능을 없애버릴 수 있다, 뭐 중단시켜 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약간의 경고 메시지를 주기도 했죠. 그래도 뭐 업비트 입장에서는 암묵적으로 내버려 둘 거예요. 왜냐, 수수료 장사를 아주 맛깔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을 보게 되면, JP모건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강세 유지하려면 변동성이 감소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하나 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변동폭은 뭐 평균치 대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잡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트코인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15%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특별한 뭐 이더리움 정도는 10%로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코어닥스가 글로벌 최초 DCC에 상장을 하며, 모건 크릭의 창업자가 비트코인 목표가가 24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것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언급을 했으며, 그리고 도지코인 상위 100개 주소가 공급량의 68%를 보유했고, 쭉쭉 내려서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수하기 위해서 9억 달러 조달 예정, 전날 알려진 액수보다 더 많아졌다 라고 해서 시드를 조금 더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산 건 아니고 일단 자금에 대한 조달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미친 듯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는 암호화폐 과세 법안 심의가 승인됐고, 여기선 내용이 빠져져 있지만 스위스에서는 이제 곧 있으면 세금을 계속 이제 걷는 시점이 본격화됐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뭐 그전에도 하긴 했지만 뭐 이번에는 모니터링을 더욱더 강력하게 강화를 해서 이번에 탈세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으로 가산자산 사업자 신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보게 되면 ISMS, 그리고 입출금 계정, 그리고 대표자의 자격 요건 부분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이 ISMS만 유지하는데 비용이 거의 억대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그거에 따른 또 비용 처리에 대한 영수증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에 있는 거래소들은 아마 이렇게 불장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대목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기업 가치가 770억 달러를 추산을 한다. 뭐 지금 비트코인이 아주 고공행진을 해주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지금 골드만삭스를 어떻게 보면은 주관사로 선정을 해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서로 짝짝꿍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거의 친구와 비슷한 한 배를 탄 동료이죠.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하면 본인한테 떨어지는 부분도 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도 아마 올해 무조건 아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봐도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진짜 엄청난 하락이 나오지 않고서야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 채굴기 제조사가 직접 비트코인 채굴에 나섰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야,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의 뭐 제가 불과 한 몇 주 전인가요? 그때쯤에 채굴기 C가 말랐다 이 편을 올려놓기도 했죠. 다 C가 말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뭐 이렇게 봐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랙록 투자 책임자가 CNBC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그는 이날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블랙록이 암호화폐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설명을 했으며, 코인리스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의 투자 적격의 자산에 추가했다라고 전한 바도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에 따르면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매입, 테슬라, 코인베이스가 고객사이다 라고 있어요.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동료, 그리고 우리 편, 뭐 요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거의 코인베이스는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골드만삭스랑 거의 한 배를 탔는데, 여기서도 대규모 은행들이 엮어져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만 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연합체계가 보이지 않는 연합체계가 50곳이 있습니다. 근데 JP모건도 JP모건 자체적으로 요 연합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ETP 거래를 앞으로 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자기네들이 판을 좀 더 키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을 사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주식이 시장이 좋으면 코인베이스를 사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채굴 회사들이 어땠냐면 이번에 수익률이 아주 나쁘지 않았어요. 거의 평균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것도 비트코인 오르기 직전 때부터 갑자기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스위칭 하면서 먹고 나가는 형태도 나쁘진 않겠죠.
그리고 로빈후드가 도지 포함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라고 해서 아마 로빈후드가 이거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또 신규 고객이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뭐 주식 거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암호화폐 쪽으로 좀 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인다. 그리고 중국은행의 디지털 위안화 실물 지갑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출시를 해야 내년에 어떻게 보면은 동계올림픽에 맞춰가지고 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서히 올해에 대한 여러 가지 테스팅 그리고 그만큼 출시 부분도 앞당겨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용을 보게 되면 베이징시는 이번에 홍바오 세뱃돈 관련해 가지고 200위안 상당의 5만 개를 추천을 해서 지급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갑에다가 홍바오라는 게 여기에 문화예요. 중국의 문화. 말 그대로 어떤 거냐면 세뱃돈 주는 문화입니다. 빨간 봉투에 세뱃돈을 주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눠줬다. 그래서 뽑기를 해서 나눠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캡콤이 스트리트 파이터 2 NFT 디지털 카드 팩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스트리트 파이터가 요새 다시 인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물 들어올 때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여기는 상당히 팬덤층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팬층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것도 적정량만큼 아마 판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요거를 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셉 영이 다수거래 3만에서 4만 달러 비트코인 매집 랠리가 지속할 것 같다. 왜 그러냐? 얘네들이 산 시점이 너무 어떻게 보면 평단이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다시 내려간다고 해도 이 가격대가 얘네들에 대한 고래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일단 머물고 있으니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조정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얘네들이 알아서 우리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알아서 뭐 말로 아니면 뭐 행동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암호화폐 책을 올리는 PC방 조건이 맞으면 하루에 100만원 정도 수입이 난다. 이것도 뭐 제가 그전주 정도 때 제가 그것도 설명드렸죠. RTX 3080 후기 해가지고 지금의 이더리움이 160만원 정도 때나 170만원 선 해야 하면 1년에 멋대고 순수익으로 55만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PC방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발맞춰서 하는데 댓글의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했으면 좋겠다, 뭐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뭐 중립이다, 전 세계가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나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르니까는 아는 사람만 그리고 소수만 부자가 되고 다수는 상대적 박탈감만 얻어서 어떻게 해서는 가진 자에 있는 부분을 또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를 보면 되게 좀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위스 축구주에서 세금 납부 시작이 이루어졌고 물론 팔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야기를 했으니 넘어가고 코스모스가 스타게이트 업그레이드 약 40% 정도 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엠립틱 공동 창업자가 전 세계 은행들 비트코인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은행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마땅하게 투자처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은행에 대한 위치도 애매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궁금증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디블록이
MGH와 공동 연구한 프로젝트가 공개가 나와 줌으로써 엄청난 급등을 나와 주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데이터를 사이트에 공유하거나 다른 사용자들이 공유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의료 영상 전문가라면 영상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공유된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폴카닷 AMA가 23일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라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라인 링크 코인. 요새 클레이트 코인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라인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네이버 라인이 이용자 수가 1억 6천만 명인데 이게 왜 나왔는지 나중에 진짜 시간이 남으면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메신저를 여러 가지를 다 써보다 보니까 왜 네이버 라인이 요 정도가 나오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거래소와 연동하고 라인하고 연동시키고 해가지고 무언가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라인의 링크 코인이 한 번은 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코인의 투자의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재미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코인이 떡상해서 내가 타던 코인을 버리고 옮겨 타고, 떡상하는 코인 내가 타자마자 급등락 시작해서 손절이 되고, 버렸던 코인 다시 들어가려고 조금 올랐지만 내가 사면 또 떨어질까봐 안 사게 되고, 자고 일어나면 버렸던 코인 또 떡상하게 되고, 결론은 남의 떡이도 욕심내다가 시드 다 털리게 된다라고 해서 공감이 있고 비추천은 없죠. 댓글의 부분에 있었을 때도 거의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메디블록이 아까 이야기했던 저런 소식으로 인해서 3억을 투자를 태웠는데 그게 16억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했어요. 꼭지점에는 못 팔았죠. 보니까. 정확하게 꼭지점은 가격이 어떻게 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33원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녹화 시점 찍고 있는 시점이 18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점을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다 이유가 있죠. 이 밑에 있는 글이 좀 와닿았습니다. 이 16억 원. 자, 5원대 매수해서 오래 참았고 남들 불장일 때 오르지도 않은 메디 이거 하나 사놓고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메디에 대해서 아주 찐 홀더였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 아무래도 나중에 또 행보가 되면 다시 5억 정도는 박을 수 있을 것 같다.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본인의 이것도 투자하는 것도 본인의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막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이러면 투자에 있어서 결과치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득하게 있으니까 나왔던 좋은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게 정답에 있는 패턴은 또 아닙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자기의 전략이 이 성향과 잘 맞게끔에 대한 필살기를 연구하시고 잘 다듬고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는 좀 빛나거든요. 근데 이게 꼭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이 요것을 만약에 사용을 하면 절대적으로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도는 아닙니다. 본인의 다 성격과 성향과 기다림이나 이런 조급함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가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정보와 그리고 여러 가지에 있는 이런 나의 성향은 본인이 직접 더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파악이 끝나고 나서 나는 어떠한 전략으로 코인을 접근하는 게 좋을 거고, 나는 어떠한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게 뭐가 됐든 한번 기다려 보자. 아니면 나는 적당한 수익성 부분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놓고 그 뒤에 좀 덜 올랐던 코인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또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목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간을 내가 적절한 기간에 맞춰 가지고 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떠한 것인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그냥 민득하게 쭉 가시는 스타일인지에 따라서 다 제각각이 좀 있다고 하죠.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옛날에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고요. 뭐 요 내용은 비트코인 랠리 잠깐 멈추고 금리를 보자라고 해가지고 요 내용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국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구글 벤처스가 암호화폐 분야에 투자 집행을 했고 블록체인닷컴의 시리즈 투자를 참여했다고 합니다. 뭐 구글 벤처스가 이때만, 지금 물 들어올 때 이때만 한 게 아니죠. 그전 때도 하기도 했었고, 구글 벤처스가 투자했던 거는 다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확률상 높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좀 괜찮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윙클보스가 정말 이 사람도 말을 정말 이렇게 잘 터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야 이제 블랙록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면 많이 봅니다. 이분이 이제 부자니까, 그리고 추종자들이 많이 있죠. 야 이제 들어왔다, 더 많이 태워라, 더 많이 사라 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비트코인 피터 프란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야 포물선 세 번째 거 그려질 것 같다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다, 올해 괜찮아 시장, 아마 포물선 끝점이 오기 전 때까지 아직도 여유가 있으니 좀 기다려 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려보니까 어느 가격대까지 나왔냐, 선긋기 놀이 별로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10만 달러까지는 보는 것 같아요. 원래는 지금 라인대로 보니까 24만에 일단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10만은 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에 우리는 좀 맞춰보았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자산적 순위를 보게 되면 1위부터 몇 위까지 있었잖아요. 지금의 비트코인에 대한 위치가 여기 정도 있고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 1위가 애플과 금에 대한 추이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시점에서 적정 가격대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6천만 원 선이 원래 적정 가격으로 저는 보고는 있는데, 이제 과해지는 진짜 거품이다라고 보는 시점은 언제냐면 이 애플 시총을 넘겼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교 대상체가 이제 금밖에 안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건데, 금은 좀 달라요. 실물이고 애는 실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언가에 계속 비교를 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 무언가 비교하는 매개체가 없으면 더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주장도 나오겠지만,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 그리고 전체 코인 마켓에 대한 시장을 보게 되면 기대감과 이제 규제에 대한 정식 허가 부분이 더욱더 발판이 되고 커져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증명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적정 추이는 저는 그래요. 여기에서 많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6천만 원 선, 시총으로 따지면 아마 1000조는 조금 더 넘는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단일 매체 시총으로요. 그러면 당연히 애플과 넘어가면 하나 더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되냐? 알트코인이 뭔가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뭔가 있어야지 이 코인 마켓에도 정말 앞으로 그만큼 애플 또는 구글 또는 페이스북
또는 기타 등등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만큼 그렇게 좀 유망하는 그런 코인 회사들이 좀 많이 앞으로 쭉쭉 성장할 수 있겠구나. 얼마만큼? 애플만큼.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무언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 시점이 보여줘야지 그게 거품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고 이거는 절대적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지금의 금융분석가든 은행 직원이든 그리고 뭐 어디 애널리스트든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척도는 없습니다. 그냥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도 저에 대한 주장을 내비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고 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